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협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강성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만큼 타협과 협치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건지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주 들어봤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해롭지만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시간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세였는데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코스피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3,200선을 또 다시 내어줍니다. 현재 0.13% 내림세로 3,19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월 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2,04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9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47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대형주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크게 올랐던 SK 하이닉스 조정받는 반면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HD 현대중공업 다시 한미 협력 기대감에 현재 5.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0.12% 내림세, 역시 800선 내어주면서 7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여기서도 외국인만 팝니다. 4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219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3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거의 모두 하락합니다. 지금 시총일이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등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4.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다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 합병 추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1,385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레벨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1,38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죠. 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 지출 728조 원 규모로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났는데 전임 정부의 2, 3%대 긴축 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는데요. 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네. 특히 3조 3천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 1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요. 네.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와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앞글자를 따서 이른바 ABCDEF 첨단 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10조 6천억 원이 배정됩니다. 예. 정부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제는 승부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위에서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는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 재정 문법이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이 이런 재정 급가속을 견뎌낼 수 있을진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 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섰고 네. GDP 대비 비율 50% 선을 돌파했는데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경제 몸집을 키워 이 세수 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 볼까요? 얼마를 더 내야 되게 되나요? 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보다 1.48%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건보료율이 오르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먼저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기준 15만 8,464원이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2,2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8만 8,962원인 보험료가 내년부터는 9만 242원이 되면서 한 달에 1,280원 정도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게 되고요. 예. 저출생과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서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설명이지만 인상 반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6%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 답했고 네.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르면 올해부터 연간 건보지출 규모가 건보료 수입을 넘어서면서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는 등 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네. 동결이나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기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부과를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인데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다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둘러싼 찬반은 각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핵심 논거로 내세우는데 네. 실제로 2019년 한 해 사적연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예. 공적연금 소득 약 2천만 원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이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만큼 더 이상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고요. 반면 반대 측은 이중과세 문제와 사적연금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사적연금은 대부분 월급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이미 뗀 후에 남은 돈으로 납입하는 저축성 상품인데 네. 여기에 또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건 이중부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예. 또 정부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 혜택까지 주며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검토하겠다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은퇴를 앞둔 이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최근에 날이 갈수록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 금융사가 배상하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대책이 추진된다고요? 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년 새 2배나 늘어난 8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 칼을 빼든 건데 네. 특히 더 눈길이 가는 대책 꼽아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대책이 추진이 됩니다. 예. 그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 직접 송금을 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길은 범인을 잡아내는 방법뿐이었고 네. 금융사 배상제도가 지난해 시작되긴 했지만 누군가 비밀번호 등을 훔쳐서 돈을 빼가는 유형에만 국한된 데다 배상 실적은 1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아하. 예 정부는 무과실 배상 책임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 네.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금융사가 배상을 하자는 겁니다. 금융사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이런 수상한 거래를 미리 막을 수 있는데도 책임을 다 안 한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이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금융권에선 범죄 일당이 저지른 일을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 사전 협의가 전혀 없던 정책이 발표됐다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네. 정부는 이 밖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안에 차단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또 대포폰이라고도 하죠. 네.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을 이동통신사에 묻기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서 더 믿었을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설마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사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 원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건데요. 네.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만이라고 하니까 실상은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2023년 약 7억 원, 올해는 5월까지 2억 9천만 원의 임금이 체납된 것과 비교해보면 이 작년 상황이 특히 더 심각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에서 모두 127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라고 합니다. 소속 직원 5,800여 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는데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 단체 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뒤늦게 청산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임금 체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 등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은 작년 2조 원을 넘겼는데 극심한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대유위니아그룹에서는 1,000억 원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 2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봤고요.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과 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 원을 체납해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 참 당연한 이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최악의 해킹 사고를 낸 SK텔레콤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역대 최대인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조사에 착수하고 넉 달여 만에 이렇게 역대급 결정이 나온 건 그만큼 이번 사태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유심 인증기 등은 당연히 개인정보라며 이용자 2,300여만여 명의 25종 정보가 유출됐다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SKT는 인터넷과 유심 정보를 보관하는 내부망 사이에 보안 통제가 없어서 해킹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해킹을 감지하는 시스템의 이상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보안 업데이트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사가 총체적으로 보안에 소홀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1,3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사고 직후 유심 교체와 한시적 위약금 면제, 수천억 원대 보안 강화의 고객 보상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이고요. 또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불복 소송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 없이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측은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며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대리 처방은 없었다 해명하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다시 폭발물 협박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 7곳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곳에 협박을 보냈던 그 일본 변호사 명의 그 팩스 번호였다고요? 네, 앞서 저희 합타임 뉴스에서도 일본 변호사 명의로 여러 협박글들이 곳곳에 날아오고 있다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같은 번호였습니다. 네. 폭발 테러를 예고하는 팩스 메시지가 학교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8시 반쯤이었는데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를 비롯해 다른 6곳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팩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제 중학교 3곳에 협박 팩스가 접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 메시지에는 영어와 한글, 일본어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1시 34분에 폭발한다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박범이 테러를 예고한 오후 1시 34분이 지났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협박 예고도 허위였던 건데 그제 중학교 협박 팩스에서는 일본어 정결 어미인 나리로 끝나는 문장이 곳곳에 적혀 있었고 어제 고등학교로 온 팩스에도 이 협박범은 자신을 일본인 이름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이달에만 8건의 일본발 테러 협박이 팩스로 접수가 되는데 모두 같은 번호로 발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허위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서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면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일본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허위 신고 용의자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때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이루어지는데 코레일이 예정됐던 날짜보다 연기했네요. 네, 추석 연휴 고향집에 가기 위해 일찌감치 승차권 예매 나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네.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뒤인 15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예. 지난주 있었던 무궁화 열차 사상 사고로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운행 조정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예매 일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자 월말인 만큼 오후 교통량이 많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동안 늘었던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남사 일대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 천안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영남권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남대천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안산분기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초강경 노선을 천명했거든요. 언제쯤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네. 귀국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달한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정확히는 장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 모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젠 정부의 가장 큰 난제였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으니 이 대통령이 직접 회담의 성과 그리고 숙제를 여야 대표에게 보고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여야 지도부의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론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요청하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의 정치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척박해졌다는 게 변수인데요. 네. 장동혁 대표 이 대통령과는 거의 정적 수준으로 거리가 멀어진 정치인이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탄파로서 당선 직후에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초강경 노선을 예. 취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회담 제의에도 장 대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이어야 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고된 반응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야당 지도부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 대통령으로선 이 제안을 통해서 잃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우선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발되더라도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릴 수 있고요. 어허, 네. 또 성사되면 외치에 이어서 내치에서도 통합과 실용의 정신 실천한 이 대통령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앞으로도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미국 대통령도 2시간이면 오해를 푸는데 대한민국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해가 많다. 장동혁 대표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이전까지만 해도 내란 세력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뭐 대통령 발언 이후에 좀 달라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네.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간 야당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탄파인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것이 다소 놀랍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예. 다만 정 대표는 내가 당선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난을 보냈으니까 나도 보내준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즉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가 나와서 자신의 대화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오랜 관례대로 별뜻 없이 마음 없이 난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예. 실제 정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본인 SNS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마치 면접처럼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 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질문들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죠. 네.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써낸 답들이 모두 오답인 겁니다. 과연 당대표가 돼서는 그 생각이 달라졌는지 일종의 재시험을 시도한 것이죠. 네.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리 제1야당의 대표더라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글 말미에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거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협치 기조와는 여전히 차이가 좀 있는 셈이죠. 지금 상태라면은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당정 원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실제 이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나는 나라를 이끄는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는 또 역할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정청래 대표 마이웨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여당이 대통령실의 파견기관
부하처럼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그때는 그럼 결과가 좋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즉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시도하고 또 여당은 야당을 견제하는 지금의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또 자연스러운 정치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예. 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역할을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 요리에서 단맛이랑 매운맛 섞은 단짠 조합 있잖아요. 네. 이게 전혀 다른 두 맛을 섞어서 결과적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조합인데 네. 이 레시피처럼 대통령은 좀 야당을 달달하게 대하고 여당 대표는 야당을 좀 짜게 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 모든 지지층의 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 둘의 관계가 일종의 보완제 관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도 보수론, 통합정부 이런 기조를 내세워왔는데 네. 또 이렇게 계속 협치를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 여권 한편에서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기존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반발 또 진보 진영의 이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우려, 더 강한 대화 견제를 원하는 당원들의 갈증을 정청래 대표의 이 매운말 리더십이 어느 정도 좀 메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이 다른 리더십이 뭐 동상이몽인 것 같지만 사실상 상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굿캅, 배드캅 혹은 뭐 단짠 재밌는 비유인데 이 대야 관계를 두고 보이는 입장 차이가 역할 분담을 넘어서 혹시 당정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물론 지금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레임덕 기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정 갈등이 유발될 확률은 지극히 적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다만 정치권에서 계속 두 사람의 관계를 예의주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이 국합, 배드캅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 대통령으로서는 중도층 확장에 힘을 쏟는 게 이 정부의 동력이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당심, 강성 당원들의 니즈를 계속 충족시켜주는 게 자신의 당내 입지나 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당심과 민심이 충돌하는 국면이 오면 혹은 누구 한 사람이 목소리를 좀 세게 내거나 상대방 설득에 실패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언제든 당정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실제 시계를 좀 돌려보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박찬대 후보는 당정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 당시 후보는 싸우는 당대표를 내세웠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확인은 안 되지만 그때 명심은 박찬대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조금 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당대표를 원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거죠. 예.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강경 대화 방침을 과연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두 사람의 흐르는 이 정치 시계 이 속도가 다릅니다. 네. 앞으로 5년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다르게 정청래 대표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때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선되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차기 대선까지 노려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제 당대표 재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이 대통령의 의중, 이 명심보다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 당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당정 갈등이 이미 뭐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어디서 이런 분석이 시작됐을까요? 네, 대통령과의 뭐 충돌까지는 아닙니다만 내각과 여당 사이의 관계에 이상 기류는 분명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도화선은 이제 검찰 개혁인데요. 당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 측에는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입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네. 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이것을 두고 당정 간의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에 두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예,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으면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또 검찰 보안 수사권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민영배 위원장이 장관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예, 특히 초안도 모른 채 개인 의견을 좀 내고 있다. 네. 예, 굉장히 거칠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네.
당정 갈등성이 이렇게 부상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어제 민주당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네. 다만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의중도 당과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개혁을 둔 당정의 입장차가 이미 드러난 만큼 추석 전에 과연 합의된 검찰개혁안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반탄파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결과를 두고 뭐 이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 표심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명 반전이었습니다. 네. 직전 대선 후보가 재선 의원에게 패할 것이라 전망한 이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네.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심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뒤집힌 거거든요. 어허.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결국 당심이 승부를 가른 셈입니다. 예. 정치권에선 장 대표 당선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우선 최근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당내 비윤계 당원들의 그 상당수가 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비윤계 구심점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친한계 당원들이 상당수 투표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반대로 강경 친윤 성향의 당원들이 전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선명한 친윤주자로 각인된 장동혁 대표에게 표심이 쏠렸다는 거죠. 네. 친한계와 포용 의사를 밝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종의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일종의 세대 교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51년생 김문수 후보와 69년생 장동혁 대표 18살의 나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전당대회 당시 연설하는 거 보면 가장 어린 후보였던 장동혁 대표 발성 마치 성악하는 분처럼 예, 쩌렁쩌렁 장례를 울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젊고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외쳤던 장동혁 대표의 선거 전략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분당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다고 볼까요? 현 시점에서 물리적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분명 우세합니다. 네. 우선 분당이 이루어지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 막대한 자금과 또 지역의 지지 기반 또 계파를 보유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요. 과거 바른정당 분당은 유승민, 김문수,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을 이제 구심점 삼아서 상당수 중진 의원들이 지역 조직과 같이 탈당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모든 요소가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있지만 원외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친한계 인사 중 다선 의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대다수가 초재선 혹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탈당한다고 해도 과연 친한계 의원들이 특히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배지를 내려놓고 당을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심리적 분당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은 많거든요. 예. 당내 노선이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같은 당 안에서 사실상 별개 정당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 인사들 만나보면 당분간 나 찾지 마라. 야당의 야당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따라서 당장 당이 쪼개지지 않더라도 주요 현안마다 이견이 갈리면 야당의 단일 대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망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여야 모두 좀 센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향후 정치권의 이런 구도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센 여야 대표의 시대를 두고 정치의 뉴 노멀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제 각 진영의 유튜브 채널 등이 발달하면서 이 채널들의 시청자들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열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더 세고 더 강한 당대표들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지금의 정청래 장동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게 우연은 아니란 겁니다. 다만 두 대표 모두 팬덤과 강성 지지층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나 협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구도가 고착되면 국회는 입법 대립만 반복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특히 양당이 중도층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최근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20세대 그 청년들 사이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이 무당층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어제 오늘 양당 워크숍의 가장 뜨거웠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양당 모두 당심과 민심의 괴리
고민 중인 만큼 한 초선 의원이 우리가 섬에 살면 분명 고립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민생에 대한 관심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그리고 여행 안내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 관용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술어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하늘을 이리하다, 심장을 이리하다, 옆구리를 이리하다, 허를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세 음절로 된 고유어 동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밝히다, 울리다, 찌르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찌르다입니다. 하늘을 찌르다는 매우 높이 솟다라는 뜻과 기세감 없이 세차다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있다.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군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찌르다란 관용구는 핵심을 꿰뚫어 알아차리다라는 뜻이고 그의 말에는 심장을 찌르는 예리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다는 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 비밀스럽게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옆구리를 찔렀지만 남편은 친지가 모인 가운데 서운한 말을 모조리 했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허를 찌르다는 약하거나 허술한 곳을 치다란 뜻으로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펼쳐야 한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서울은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였는데 27도대를 쭉 유지하다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예보가 돼 있는데요. 현재 기온이 32.4도로 예상 낮 기온보다 더 올라 있습니다. 세종이 32, 광주, 부산, 제주 34, 강릉, 대구 35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세찬 소나기와 비 소식
지역도 자주 들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 강한 소나기가 잦아들면서 이들 지역에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5에서 60, 많은 곳 경기 북동부 80mm 이상, 내일도 서쪽으로 5에서 60mm 예보돼 있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과 9월 첫날인 글피 월요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있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죠.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뒤 첫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동계의 상생의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0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269조 원에 이르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씨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중요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영장 재청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속보로 짧게 전해드렸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북중러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죠?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26명입니다.
국가 원수, 정부 순회가 기념 활동에 참석을 한다라는 발표였는데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게 바로 북중러 정상의 만남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 방문이 6년 만인데 무엇보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다자 외교에 참석한다. 이게 눈에 띄는 그렇죠. 지점이에요. 네. 북한 체제에서 다자 외교는 기피하던 일입니다. 네. 이거는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 되기 싫다 이런 거죠. 그중에 그렇죠.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갖는 거. 네. 그런데 김일성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예. 이 발표가 나올 때 그래서 현장에 있던 그 중국 현지 기자들하고 외신 기자들까지 다 좀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네.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푸틴 대통령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했다. 네. 요것도 눈여겨볼 만한데 네. 이건 그만큼 우선순위를 순서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행사 당일에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불렀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푸틴, 옆에. 김정은 이렇게 또 지금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네. 북한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러시아에 파병 보내고 그러면서 북러 조약도 체결했고요. 네.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을 했죠. 예. 그러면서 중국 역할을 대신해줄 대체할 뒷배를 마련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과는 사실 사이가 요원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북한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교류를 늘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북중러 정상의 만남이 앞으로 뭐 한반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시기적으로도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그렇죠.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강화 흐름에다가 북중러 협력이다. 이거 맞불을 놓는 모양새처럼 마치 됐는데 네. 아까도 북한이 그 중국하고는 조금 소원해지고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 실제로 중국하고 북한 간의 무역 규모도 올 상반기 들어서 전년 대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특수인 건데 네. 그게 거기에 주력하던 북한이 전쟁 종식 어쩌면 다가올지 모르는 전쟁 종식을 앞두고 네.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또 꾀해보려는 그런 아하. 포석이 있을 거고요. 예. 또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미중 관계도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을 상대할 때에도 카드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셈이라서 네. 유리한 고지를 보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또 북중러가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기에도 이건 또 난항이 있는 게 경제적으로 또 중국하고 러시아도 좀 견제 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렇죠. 네. 한미일 협력까지 그렇게 공고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대통령실도 이미 뭐 파악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에요. 예, 그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측에 그 김정은이 참석한다라는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예. 근데 애초에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도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했었고 그렇죠. 결국에 우원식 의장이 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한중 간의 소통을 지속해 온 거고 관계기관 정보로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준 거죠. 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런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는 설명인데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유독 북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중국도 뭐 같이 가자 이런 말도 네, 나왔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뭐 공표되진 않겠지만 한국도 미국도 모두 인지해서 사전 교감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CBS 라디오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게 오히려 건설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북한이 그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제 막 기대치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에이펙 참석 가능성도 낮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1박 2일로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진행을 했네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니까요. 정부 정책 기조 다루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서 민생 입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 강하게 걸겠다는 다짐인데요. 특히 야당 지도부가 이번에 반탄파로 들어서면서 네. 앞으로 어떤 국정 보이콧이라든가 그런 벌어지는 상황 대비해서 개혁 입법을 관철해야 된다. 당력을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래서 민생, 경제, 개혁, 안전 이렇게 4대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이 그 원팀 공조 여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정부의 국정 동력을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으로 가보면은 여기 지도부가 갓 꾸려진 상태고 네. 분주하죠. 당 내용을 수습하고 대선 패배 책임도 그렇고 뭐 갈 길이 먼 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 전투력을 다지는 시간이었는데 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국무총리에 온갖 장관 후보자들이 투기에 갑질에 표절에 음주운전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국민의힘이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 손편지 발표 들어보면 더 이상 기득권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 전체 목소리를 듣는 정당,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민주당 폭거로 신뢰와 정의는 죽었다. 오만함과 뻔뻔함이 판치는 국회가 됐다.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기로 해서 지금 법사위원장 맡게 된 추미애 의원과 이 둘의 구도에도 좀 관심이 쏠려요. 네, 벌써부터 추나대전이다. 이런 이름도 붙었어요. 예. 그 나경원 의원 이전에 법사위 야당 간사는 장동혁 대표였고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 상임위 간사직, 그러니까 위원장이고 간사직은 재선 의원이 맡고 5선 정도 되면은 위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5선이고. 그렇죠. 근데 판사 출신이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에 특화되면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대적할 만한 인물로 좀 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과 동료 의원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사명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고 예. 이번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어떤 의무를 가지고 네. 자기가 이 자리에 간다라는 거고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도 이제 선수 상황과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밝혔어요. 무겁네요. 네. 예. 그런데 추미애 나경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이고 중진이고 네. 판사 출신이고 네. 별명이 굉장히 비슷해요. 추다르크, 나다르크 이런 그러네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 추미애 상대할 거는 나경원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아마 엄청난 전투력을 닦는 모습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벌써 그려지고요. 예. 두 사람 등판으로 한동안 이 시선이 국회 법사위에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서 구속된 김건희 여사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이제 구속 기소전 마지막 조사였는데 어땠습니까? 예, 어제도 진술 거부로 일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 14분에 조사 시작했는데 3시 24분, 오후 3시 24분에 종료를 했고 여기서 네. 휴식 시간 다 빼면은 조사 시간은 3시간 20분 남짓? 진술 거부를 거듭해서 더 이상 네. 이어갈 수가 없었고요. 예.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조사에서는 최대한 좀 말을 아껴보고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입장문을 냈어요. 네. 가장 어두운 밤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견디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냈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재판으로 가는데 전직 대통령빈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이번에 그 재판에서 그 공소사실 담은 공소장에 혐의가 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귀금속 수수 의혹입니다. 네. 특검팀이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하고 관련해서 네. 그 모친인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금고에서 그 금거 무기가 나오고 네. 그 이배용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걸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특검팀은 그 집사 게이트 의혹하고 관련해서 그 김예성 씨 집사라고 하는 네. 김예성 씨도 오늘 구속 기소하게 되는데요. 네. 그 여기서 이 차례 그 구속 기소하고 나면은 여기에 또 정점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초점을 좁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또 아울러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전당대회 교인을 동원했다라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금품이나 뭐 이런 걸 받았다가 아니라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주선을 했고 네. 한학자 총재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특검이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했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특검 출석하면서도 권성동 의원은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해지는데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런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뭐 체포되거나 구금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영장실질 심사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23년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이때 왜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조준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포기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고 예. 지금 국회 지형을 보면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 접수하면은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로 보내진 다음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자, 끝으로 나라 밖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일기 행정부 때도 2017년부터 2020년에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네. 화상연설 포함해가지고 총 4차례 유엔 총회 연설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임기가 끝났고 이번에 재집권 뒤에는 처음으로 연설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네.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 외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미국 우선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 우선순위를 세계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로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기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 네.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데 9월에 순번에 따라서 의장국을 맡게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사람들이 참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을 때 수치가 높으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콜레스테롤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보고 네. 말도 많고 방송에서도 엄청 떠듭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기만 한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뭐 진짜 나쁜 건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콜레스테롤이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질의 한 종류죠. 네. 근데 그 지방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의 껍질, 즉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막을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이 구성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필수 물질이에요. 오. 그렇게 중요한 물질인데 네. 우리는 자꾸 나쁜 물질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9월 4일이 콜레스테롤의 날이에요. 아, 콜레스테롤의 날도 있군요. 그렇게 막 아주 중요하니까 이렇게 날짜도 붙여져 있는데 예. 우리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아.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원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기본 원료예요. 아하. 이게 없으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안 만들어줍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소화액에도 이 콜레스테롤이 또 필요해져요. 아. 거기다가 우리 고등 동물들은 뇌나 신경 조직 또 뭐 부신, 혈액 이런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식물에서도 사실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이 혈액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은 다 간에서 합성해서 만들어냅니다. 아하. 그래서 합성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크게 총 콜레스테롤 전체를 다 합친 거 예.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질병하고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은 커피입니다. 콜레스테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흔히 뭐 콜레스테롤 하면은 일단 수치를 낮춰야 된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콜레스테롤 그렇게 중요한 물질인데 수치를 자꾸 낮추려고만 했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많아지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벽이 좁아져요. 예. 혈관을 만약에 이제 플라스틱 관이라고 하면 안쪽에 이제 자꾸 뭐가 달라붙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흘러가는 관이 좁아지겠죠. 길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혈관이 또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아하. 우리는 이제 달리기를 할 때는 100m 달리기를 하면 혈압이 220 이상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13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큰데 이럴 때 이 압력이 변할 때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줘야 혈액이 가는 양이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혈관이 너무 딱딱해져서 탄력성이 떨어지면 막 많이 보내야 할 때는 이 관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혈관이 막히거나 찢어지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심장 혈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뇌혈관에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높지 않게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콜레스테롤이 또 모자라면 또 안 되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 고지혈증이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는 무조건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슨 병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사망률도 높다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뭐 좋고 나쁘고 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거 참 묘하죠. 콜레스테롤이면 뭐 다 똑같아야지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질의 종류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좋은 쪽으로 많이 가 있느냐 나쁜 쪽으로 가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예.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지방질들이 되게 혈관벽에 자꾸 달라붙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콜레스테롤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이 좁아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고 예.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이 지방 형식이지만 혈관벽에 붙어 있는 LDL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자꾸 떼다가 간으로 가져가요. 아. 그래서 간으로 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자꾸 회수를 해주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많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LDL이 많으냐 HDL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 LDL이 조금 높더라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사실은 별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보려면 혈액 검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 뭐 공복 상태로 병원을 가서 네. 이 혈액을 뽑으면 그 혈액 안에서 총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네. 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이 총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다 합친 건데 이것은 200가지를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200보다 높으면 이제 살살 문제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예. 240을 넘을 때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허, 네. 그러니까 200부터 239까지는 경계성이에요. 좋을 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LDL, HDL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LDL은 100 이하 있을 때가 우리 몸에 가장 나쁜 일을 안 하더라. 아하. 그러니까 100 이하로 자꾸 조절을 하셔야 되고 예. HDL은 남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40 이상이면 괜찮다고 40. 하고 네. 여성들은 50 이상으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HDL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네. 이건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뭘 먹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네. 뭐 특별히 뭐 이걸 올리는 음식도 없고 그래서 아. HDL을 올리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HDL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하. 혈액 검사를 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고지혈증이 뭔지도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지방질이 많은 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지방. 네. 지방질에는 지금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고지혈증이라고도 부르지만 요즘에는 이상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도 기어에는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 상태는 사실 LDL도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우리가 네.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240 이상 이거 고지혈증에 속합니다. 네. LDL 100 이하 이거 나쁜 거예요?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 LDL이 100 이상이면 나쁜 거고 그렇죠. HDL이 남자는 40보다 모자라다 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좀 낮출 수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일단 지방질 섭취를 일단 좀 줄이셔야 되는데 지방질을 줄인다고 내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먹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콜레스테롤의 20%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네. 80% 이상은 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간에서 못 만들게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게 혈액에 많이 남게 돼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 지방질 섭취를 줄이면 20% 정도는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물고 변으로 나가요. 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섭취한 콜레스테롤들이 변으로 나가게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밖에 뭐 또 어떤 식품들이 이런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좀 될까요? 우선 이제 좋은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나쁜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게 이제 포화 지방,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화 지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고기에 있는 기름들 뭐 이런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트랜스 지방은 과자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지방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고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이 도움이 돼요. 불포화 지방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오메가3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생선에 많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연어나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이런 기름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나 견과류, 아보카도에도 오메가3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하고 또 의외로 당분 섭취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당분을 먹으면 혈당으로 쓰이고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분을 많이 먹으면 이 당분이 우리 몸에서 쓰일 만큼 쓰이고 남는 것들은 지방으로 변해요. 당분은 지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분을 내 몸에 저장할 데가 없어요.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작고 당분을 저장하려면 이 우리 몸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분이 많아지면 막 사람이 막 눈사람 이상으로 뚱뚱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못하니까 효율이 높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바꾸면 작은 용량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지방으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당분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기어있는 콜레스테롤로 또 바뀌면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도 하고 LDL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분 섭취는 일단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거 말고 또 콜레스테롤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운동이 영향을 많이 주죠. 운동을 하면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또 체중도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더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이 줄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덜 만들게 돼서 이렇게 내 몸 혈액에 많이 있는 콜레스테롤이 좀 줄게 되고요. 또 스트레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지방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 지방으로 축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예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데도 운동이 또 도움이 되니까 운동이나 명상이나 뭐 요가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흡연, 음주 거기다가 이 카페인 많은 음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을 또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커피도 사실은 올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커피 중에서도 특히 당분이 많은 커피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꼭 그렇진 않네요. 아메리카노도 살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뭐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혹시 안 됐을 때는 뭐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은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약을 드시라고 하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뭔 약을 주세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것은 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에서 합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러 많이 다녔는데 현대의 불로초 이것은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아닐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면 혈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혈관의 문제가 안
안 생기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예. 뭐 심내혈관 질환을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약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불로초라고 생각하시고 예. 한번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열심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지배하는 자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막에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남성,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소화 효소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조절하게 하는 거고요. 예. 특히 여성들은 완경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안 만들면 콜레스테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완경되신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분들은 완경이 되시면 반드시 검사하시고 꼭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네. 거기다가 식습관 좀 조절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거기다가 커피나 또는 담배나 흡연 또는 술을 좀 조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7488님 건강검진에서 인지능력 저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약이 부작용으로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관련 있는지. 큰 관련은 없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고요. 인지능력 저하는 이제 사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콜레스테롤에다가 또는 고지혈증 약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보내신 거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갔네요. 약을 끊으시고 나서 네. 빨리 약을 다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7507님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높게 나오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크고 야간 근무가 이어지면서 저녁을 굶다가 새벽 2시쯤에 밥을 먹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는 원인이 있을지. 예, 사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은 체중과 나이 연관이 있고요. 예.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스트레스가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뭘 많이 먹어서 그렇기보다는 이 업무 스트레스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체중을 잘 관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체중이 많이 늘지 않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1287님 74살 남성분이시고요. 고지혈증 약을 2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벗어나 있다고 하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하셨어요. 예, 저 같으면 계속 드시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불로초 아니겠습니까? 혈관 질환을 다 예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열심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600님 출산하고 살이 10kg 정도 쪄서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요. 하루에 지금 식단으로 달걀 10개 야채와 함께 3끼를 나눠서 먹고 있는데 한 석 달 정도 되셨다고 하고요. 혹시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일까요?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아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에 달걀 노른자를 20개씩 먹고 석 달 동안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더라. 이런 안 연구가 올라가더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살이 찌신 거고 이 살찐 것은 해결하시면 아마 훨씬 콜레스테롤 조절은 잘 되실 거고요. 네. 달걀은 크게 영향 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예쁘게 맛있게 잘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네요. 음식 네. 양이.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2개 이상 먹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10개씩 드시는 거는 조금 많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1960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이 사탕수수 추출물인 폴리코사놀 이거 효과 있다고 방송하길래 먹어볼까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실험 결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약보다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 강화 효과가 네.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뭐 너무 폴리코사놀이나 뭐 이런 다른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963님께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몸무게가 정상이면 괜찮은 걸까요? 하셨거든요. 아니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네.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몸무게를 정상으로 조절하셔도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아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반대로 몸무게는 좀 많이 나가는데 비만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정상이라면 이건 괜찮은 걸까요? 그때는 체중만 줄이시면 되겠죠. 뭐. 어느 쪽이라도 좀 지나친 건 피해야겠다. 네. 8485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데 부작용 있다는 말이 좀 많아서요. 네. 계속 먹어야 되는지 좀 걱정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느껴지는 게 없는데 혹시 나중에 있을까 봐요. 네.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작용은 처음 먹었을 때 이 복부에 있는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녹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처음 약을 먹고 소변에서 콜라 빛깔의 소변을 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없었다면 큰 부작용이 있다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이 조금 높아진다라는 그 위험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도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면 전혀 뭐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약물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고 네. 열심히 약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 가운데 7488님, 7507님, 1287님 모바일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또 쿠폰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립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금 8월이 다 가고 마지막 금요일 오후가 됐어요. 아직 좀 날은 덥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9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올 가을 여행지를 좀 미리 점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점쟁이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좀 드시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그 캐리어에 짐 딱 싸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막 이런 거를 여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바람 쐬러 한번 갈까? 이것만으로도 여행이잖아요. 벌써 설레는데요? 네. 와, 저 사실 오늘 여기 여의도까지 오는 그 버스 타고 오는 그 구간만으로도 설렜거든요. 일하러 오시는데도 설레는 아나운서분 뵙고 또 여행 소개하고 하니까 그런 좋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그 설레는 마음이 조금 더 들게 하려면 드라이브만 한 게 또 없습니다. 맞죠. 바람 이렇게 샥 휘날리면서. 그렇죠. 예전에 그 광고에서도 손바닥 내밀고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국내 드라이브길 중에 최고다라고 손꼽는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죠? 충북 보은군 그중에서도 말티제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티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서울에서 출발하면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타서 이 속리산 나들목으로 나가면 국도 25호선이 나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장제삼 거리에서 우회전을 딱 하면 그 유명한 12굽이 말티제가 나옵니다. 말티제. 이 말티제라는 어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말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 그리고 아주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티,
티. 예, 그리고 고개를 뜻하는 제를 합쳐서 말티제란 이름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설은 바야흐로 조선시대 세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예. 세조 임금이 당시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래서 요양차 속리산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네. 이 고개를 넘어야 했대요. 네. 근데 이 고개가 너무 가팔라서 이 타고 왔던 어가 이거 임금님이 타는 가마죠. 네네네. 이 어가에서 내려서 말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타제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말티제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게 더 재밌긴 하네요. 네네.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이 결국 공통점은 고개가 아주 가파르다, 높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곳으로 드라이브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초보 운전자든 숙련자든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 네. 물론 그 행동이 길이 가파른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 운전하는 또 다른 맛이라고 하면 풍광이죠. 그렇죠. 예. 그 구빗길이 장제 저수지에서 해발 430m 정상까지 한 1.5km 정도 이어지는데 네. 이 속리산 말티제 자연휴양림 표지판 옆에 이 세조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말티제의 시작입니다. 예. 지금은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가득한데 곧 단풍철이 되잖아요. 네. 이때가 되면 울긋불긋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서 장관이고 봄에는 노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 황매화 군락지로 아주 유명해서 그런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티제는 가을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 가셔도 여행하기 딱 좋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계절 따지지 말고 사시사철 언제나 여행 가기 좋은 곳이라는 말티제 어원도 참 흥미롭고 네. 재밌는 곳입니다. 이 말티제 어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 세조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세조가 부임한 연도가 1455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년 좀 된 거죠. 네네. 그만큼 말티즈 역시 돌고 도는 구빗길 하나하나에 역사가 켜켜하게 쌓여 있습니다. 네. 이 말티즈는 보은군 장안면 장제리와 속리산면 갈목리를 연결하던 고개거든요. 네. 그래서 인근 터널이 뚫리기까지는 이 속리산과 법주사로 가려면 이 길을 꼭 지나야 했습니다. 네. 신라가 3년 산성을 쌓을 때부터 주요 이 교통로로 이 길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또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속리산에 행차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이 장학사나 교육감이 온다고 하면 자 모여 그래서 막 대청소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예, 반짝반짝하게 청소하고 했는데 고려 때도 심지어 이 나라를 세운 임금인 태조 왕건이 온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임금님이 다니는 길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해서 한 3사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km 정도를 얇은 돌 있잖아요. 네네. 밟으면 이질감이 없는 그런 얇은 돌을 잘 깔아서 그렇게 쭉 이어놨다고 합니다. 15km를. 네. 또 조선 때도 일화가 있는데요. 여기도 태조인데 왕이 되기 전이라서 난리까지는 아니었고 이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법주사의 말사인 상화남에서 백일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네. 물론 뭐 험준한 이 말티제의 고개를 넘으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왕도 힘겹게 오르던 말티제 뭐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게 한 불과 100년을 간 넘겼습니다. 그래요? 1924년에 이 길을 냈다고 하는데요. 도로폭을 확장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1966년입니다. 여기 길이 또 참 엄청난 게 이 고개의 정상 부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 마치 알파벳 대문자 S자를 12개 정도 이어놓은 듯한 그런 구불구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굽이 말티제라고 부르는데요. 운전할 때 핸들을 좌우로 수시게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편 차량 확인하면서 안전 운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죠. 이 소소한 꿀팁 하나 드리면 내려갈 때는 왼쪽 그러니까 운전자 쪽 올라갈 때는 오른쪽 운전자 반대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이 경치를 좀 더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또 아주 조금이나마 이 차량의 움직임에 저항을 덜 받아서 피로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른쪽, 내려갈 때는 왼쪽.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차량 뒤쪽에 타실 때는 이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겠네요. 말티제 고개 인근에 또 가볼 만한 곳이 더 있을까요?
스릴이 넘치는 S자 코스의 말티제를 완주하면요. 이 백두대간 속리산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관문은 3층 터널로 돼 있거든요. 아치형 생태 통로를 만들고 양쪽에 자비성과 보은성 현판을 걸어뒀습니다. 1층은 차량 통행 터널이고요. 2층에는 생태 문화 교육장과 상설 전시관 그리고 꼬부랑길 카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름 재밌죠. 네. 그리고 3층은 야생동물이 오가는 생태숲으로 복원을 해놨고요. 말티즈 전망대를 가려면 2층 꼬부랑길 카페를 지나서 전시관을 통과하면 나오는데요. 이 초록 나뭇잎 모양의 나선형 전망대예요. 그래서 전망대 정상까지 크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망대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한 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70명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한 20m 가량 되는 전망대에 오르면 이 12구비 말티제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전망대 정상까지 올라온 만큼 이 툭 튀어나온 전망대 끝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한번 내디뎌 보면요. 이 나무 데크가 바람에 흔들려서 아찔하긴 한데 참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 아찔함이 어떻게 보면 그 짜릿함과 아찔함의 그 경계가 어찌든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또 웅장한 느낌도 들고요. 또 이 뻥 뚫린 시야와 함께 이 드라이브 굽이치는 드라이브길이 아주 인상적인데 대부분 인증샷을 여기서 찍으시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찍으시면 굽이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찍으실 때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12구비 굽이길과 그리고 인증샷 함께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멋진 인증샷 남기는 팁까지 전해주셨는데 이 말티제를 좀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 말티제 드라이브 여행이 사실 정해진 코스는 없습니다. 온 가족이 만족할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런 뜻인데요. 숲을 만끽하고 싶다면 전망대에서 시작하는 순환형 말티제 꼬부랑길을 걸어보시면 좋습니다. 한 10km 정도 되고요. 천연님이 좌우로 우거져 있어서 상쾌한 기분 듭니다. 또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 짚라인, 모노레일 등을 갖춘 속리산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여기 꼭 한번 들려보면 좋은데 이 다람쥐 쳇바퀴를 닮은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에 오르면 목탁봉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 모노레일은 편도가 없이 왕복이거든요. 매 시간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니까 이 전망대에서 시간을 좀 보낸 뒤에 내려가면 좀 좋습니다. 3층 전망대에서 속리산이 병풍처럼 쫙 펼쳐지거든요. 관음봉, 문장대, 문수봉, 비로봉까지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카메라 줌을 쭉 당겨서 보면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보은 속리 정의품송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전망대에 있는데요. 이름이 목탁봉 전망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년 된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스님들이 쓰시는 작은 목탁이 아니라 약간 좀 대형 목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목탁을 똑똑똑 3번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곳에 가는 분들이 다 목탁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꼭 한번 두드려보고 오시면 소리가 끊이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좋겠고요. 말티즈의 전망대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천년고찰이죠. 법주사가 나옵니다. 이 법주사로 향하는 길목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가 쫙 이어지는데요. 소나무, 주로 소나무인데 특히 이 정의품송이 대표적입니다. 뭐 폭풍, 폭설, 강풍으로 잘린 가지가 600년의 세월을 좀 말해주고 아울러서 한 7km 떨어진 곳에 보은 서원리 나무, 소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있습니다. 아주 우아한 자태를 뽐내니까 이 두 소나무 꼭 한번 마주하시면 좋겠고 법주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90개가 넘는 말살을 거느린 아주 대형 사찰인데요. 일주문을 딱 지나가면 산책로를 걷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진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금동미륵 대불과 호위무사처럼 나란히 서 있는 전나무 2그루가 시선을 딱 사로잡습니다. 또 국보로 지정된 쌍사자석 등과 그 팔상전, 성년지를 비롯해서 보물이 13개가 있고요. 또 충북 유형문화재 등 이 문화유산을 찾아보기만 해도 반나절이 훅 지나갑니다. 이 법주사를 가장 알차게 보는 방법, 문화해설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알차게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은군 말티제부터 법주사까지 잘 다녀왔고요. 빠르게 다음 드라이브 코스도 가볼까요? 이 강원도 정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여기 두매산골입니다. 예, 인적이 정말 뜸하고 차량 역시 많지가 않아서 한적한 여행을 꿈꾼다. 그런 분들은 이곳을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내비게이션으로 예미역 찍고 가보시면 좋습니다. 예미역. 예. 여기가 그 하루에 5번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오가는 그런 곳인데요. 어허허. 무인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미산 아래 예미마을에 있어서 예미역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겹네요. 네. 예, 그 예미역에서 나오면 예미교차로고요. 여기서 유문동 동강 방면으로 직진하면 산비탈에 너른 밭이 펼쳐진 유문동이 나옵니다. 몇 가구가 드문드문 모여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그 굴뚝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연기가 뽀얗게 피어오르거든요. 정말 영락없는 오지마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동화 속 모습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유문동에서 구불구불 이어진 고성리제를 오르면 이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일반 터널이랑 정말 달라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둘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좁은데 고성 터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5년에 그 고성리제 아래로 수도관을 묻었거든요. 그때 생긴 도수 터널입니다.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산을 뚫어서 만든 길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터널 안쪽으로는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만큼 좁고 어두운데 시멘트로 만든 갱도 같아요. 그 여기가 근데 지름길이라서 이 여기 현지인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면 첩첩산중이 쭉 이어지는데 지도에도 없을 것 같은 산중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터널을 조금 더 가면 동강 고성 안내소가 나오고요. 거기서 삼거리랑 만나는데 왼쪽으로 가면 연폭길이거든요. 이 덕천이 원덕천 마을에 이어서 물레제로 가는 도로가 보입니다. 동강 일대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백운산을 향해서 가는 고갯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늦여름 또 다가오는 가을을 대비해서 가을맞이 드라이브하면 좋을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충북 보은 말티제 또 강원 정선 물레제 잘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가을 여행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